자, 오늘 그 스페이스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은 공지한 대로 굉장히 중요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과 사이트에 대한 그런 연구를 시작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은 parametric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parametric thinking, learning from nature, designing nature mimic 뭐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건축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인테리어, 뭐 스페이스 디자인 혹은 이제 어떤 제품 디자인에서도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그런 사진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런 형태들이고,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자연 속에서 우리가 좀 발견해 봤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드는 그런 형태들, 그 다음에 어떤 서피스의 그런 이제 상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곤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 창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무슨 그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자연을 만든 존재가 어떤 신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신이 만든 그런 피조물과 즉 자연과 사람이 만든 피조물 즉 인공의 세계, 자연의 세계와 인공의 세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와 그 다음에 신의 창조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성경의 이제 창세기죠. 제네시스 1장 26절에 보면은 신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Let us make mankind in our image, in our likeness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어떤 형상에 따라 우리와 닮게 사람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을 만들자. 뭐 이런 뜻이죠. 자, 이 문구를 통해서 신이 만든 어떤 그런 그 자연의 세계, 신은 자연의 세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의 어떤 아티피셜한 그런 인공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이 이 자연을 만들고 있지만 그 자연 속에서는 또 인간이 또 있죠. 그래서 신이 자연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만들 때 신의 모습하고 유사하게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t us make mankind in our image, in our likeness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신의 모습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 문건을 통해 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인간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유사함이라고 하는 거, 즉 in our image라든지 in our likeness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형태, 어떤 모습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닮아가지고 인간이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걸 통해서 결국은 신이 만든 자연이 인간이 만든 이 인공의 세계하고 유사성이 있다. 즉, 사람이 인공을 만들 때 신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모방을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창작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그 지향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이제 예외 없이 신의 창조물인 자연을 모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창작 생활을 할 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자연의 모습과 유사한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연의 질서라는 얘기죠. 자연의 질서와 로우와 어떤 그런 원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인공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어떤 창작 생애에 있어서 자연 모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Tradition of imitating nature. 즉, 인공을 만들 때는 항상 자연을 모방을 하고 그 모방의 어떤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지금까지 있어 왔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전통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프랑스에 있는 라스코에 가면은 이제 이 동물 벽화가 있습니다. 라스코 그래피티라고 그래가지고 이 라스코에 이제 어떤 이 벽화가 있는데 이 벽화를 자세히 보면은 동물만 그려져 있습니다. 동물.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이 유러피안 사람들, 이제 프랑스 이런 사람들 이제 사냥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본인들이 먹고 싶어 했던 그런 잡아먹고 싶어 했던 그런 이제 황소 아니라 소라든지 뭐 돼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스리랑카에는 시기리아 동물 벽화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원시 동물들이 많은 부분들이 원시 동물에서 발견된 많은 그런 벽화들이 동물하고 여성을 그렸습니다. 여성을 두 가지를 그렸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인류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왜 동굴에다가 동물을 그리고 그다음에 여인을 그렸을까라고 하는 답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의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식욕에 관한 부분이죠. 동물을 그렸다는 얘기는 그 동물을 잡아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식욕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자를 그린 거는 성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식욕과 성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신으로부터 받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이제 사안이죠, 사실은. 이 식욕과 성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를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종족 번식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인류학자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은 이 최초로 인간이 무언가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을 때는 그 대상이 동물 혹은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 혹은 여자라고 하는 자연의 일부였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 벽화에 있는 이제 앞에 보이는 이게 이 소는 아니죠. 소를 그린 그림이죠. 밑에 있는 이제 여자 그림들도 여자가 아니라 여자를 흉내낸 하나의 그림일 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자연의 어떤 복잡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 3차원적인 복잡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여자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3차원이잖아요. 3차원적인 그런 동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2차원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인간의 이슈가 되는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최초로 어떤 묘사했던 인간의 어떤 창조물이라고 했던 것은 인간의 창조물은 결국은 자연을 묘사했던 그런 부분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를 3차원적인 그런 대상물을 2차원으로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어떤 원시인들의 어떤 지적인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사람들의 지능이 발달하고 보다 복합적이고 수준 높은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리스나 이태리의 어떤 그런 신전들을 가 보면은 이 기둥들이 있죠. 그 기둥들의 그 주두라고 그러잖아요. 기둥의 제일 꼭대기 부분 주들을 보면은 이 부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칸사스의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을 모방을 해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보면은 카르낙 신전이 있는데, 카르낙 신전에 가보면은 양의 모습을 그대로 카빙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양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은 3차원적인 아칸소스 나뭇잎이나 3차원적인 양을 3차원적인 형상으로 바꿔낼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이 발달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보면은 3차원적인 그런 자연물을 2차원적인 것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사람의 지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조금 더 발전을 하면서 3차원적인 그런 세계, 자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3차원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능적인 변화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시간이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이번에는 3차원적인 어떤 그런 대상물을 가지고 그 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거를 인간의 이익에 관련될 수 있게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어떤 그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뭔가 그 어떤 이 파리나 곤충의 어떤 형상을 따른 어떤 그런 조명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세상을 밝게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있잖아요, 그 찍찍이라고 그러죠. 그 찍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그 나뭇잎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아이디어가 와서 이 찍찍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일본의 어떤 이 탄환 절차, 그 열차 탄환 열차의 앞부분이 그 당시에 있던 이게 뭔가 이름이 킹피셔라고 하는 그 새죠. 새 이름이 킹피셔인데, 그 새의 그 주둥이의 그 모습을 흉내내가지고 가져는데, 얘가 굉장히 빠른 이제 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가니까 기차도 마찬가지로 빨리 갈 수 있는 형상을 찾다 보니까 이 새의 머리 이 부분을 이제 흉내를 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회사에서 로봇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세요. 가서 보면은 정말 무섭다라고 싶을 정도로 동물 혹은 사람의 어떤 그런 형상과 기능 혹은 이제 어떤 그런 움직임, 그걸 굉장히 잘 추적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 중요한 것은 자연에서 무언가를 추출해가지고 모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useful to human body라고 이렇게 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로봇을 보면, 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봇을 보면은 나노공학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미끄러운 그런 유리와 같은 그런 재질을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참치 지느러미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어떤 이 전기를 생산을 해낸다든지, 그다음에 아래 그 왼쪽에서 두 번째 보면은 이 아랍 문화원이라고 해서 그 장르벨 건축가가 만든 그런 이제 건축물인데, 이건 이제 이 눈의 홍채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눈의 홍채가 이제 밝으면은 굉장히 홍채가 닫히죠. 그다음에 어두우면은 홍채가 열리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즉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사실은 그 눈의 홍채에서 가져온 건데, 그 아이디어를 건물 외피에 이제 올려놓음으로써 건축물 내부의 어떤 그런 그 조도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어떤 그런 자연으로부터 이제 추적을 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그런 뱀과 유사한 그런 형상을 가진 로봇을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생명체와 비슷한 것을 어떤 기계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안 윌럽 박사라는 사람, 저 로슬린 그 재단에 있는 이안 윌럽 박사라는 사람이
그 돌리라고 하는 이제 이 복제 양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자, 그 전까지는 사람의 어떤 창작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 자연을 모방을 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 모방의 어떤 그런 최종적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쓰는 어떤 인공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자연을 모방을 해서 자연 그 자체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유전자 조작 유전자 가위라고 그러죠. 유전자 가위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슈퍼 베이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커스터마이즈 베이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그 아이가 훨씬 더 발전되고 어떤 질병도 없고 그다음에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아이로 만든다든지 이런 사람의 어떤 욕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체 그 자체로 옮겨가는 사실은 조금 무시무시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자연 모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인류가 아주 옛날 옛적부터 자연스럽게 자연 모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람 이외의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연이었고 그 자연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공부하고 그 자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그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쳐다보면서 나무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기 시작했고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패밀리 트리로부터 패밀리 트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고 한 존재 위에는 부모가 있었고 부모 위에는 또 조부모가 있고 조부모 위에는 중조부가 있고 이런 패밀리 트리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사람이 생각을 해낸 것은 결국은 나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만든다고 그러죠.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높음과 낮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높음과 낮음이 발견되는 그런 부분 혹은 공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이 높음과 낮음이 반복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산맥의 어떤 산의 높음과 낮음 이런 것에서 유추돼서 이와 같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형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좀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모방을 해가지고 인공의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제 위에 있는 말처럼 네이처로부터 아티피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연을 자세히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케오스 상태예요. 케오스 상태.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나 인간이 만들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연의 세계를 굉장히 복잡하다,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인간이 만들고 있는 인공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스테이블하죠. 케오스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언제든지 이 바위가 무너져가지고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죠? 사람이 만들고 있는 인공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몇천 년이 지나도 안정되게 그 형상을 유지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인간이 만들고 있는 인공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고 있죠. 자연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질서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무질서하게 구성이 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인공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질서정연하게 만들고 있죠. 자,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크리스토퍼 렌 경이죠. 이 사람은 지금으로 치자면은 램크라스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였습니다. 이제 1700년대, 1600년대 그때 이제 활동하던 건축가고 이 사람이 이제 설계했던 많은 건축물들이 있죠. 근데 이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건축가가 어떤 아름다운 미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추럴 즉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오메트릭에서 온다. 어떤 그런 기하학적인 형상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걔네들은 어떤 통일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일성과 뭐 이퀄러티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크리스토퍼 레인이라고 하는 건축가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 즉 어떤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삼각형, 사각형, 원형 이와 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의 일부라고 자연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발견했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의 세계하고 다르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무질서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와 같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복잡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 즉 어떤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 그 얘기는 결국은 뭐죠?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가 아닌 비선형 어떤 그런 그 지오메트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고 지능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절의 자연 모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연의 형상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기 때문에 이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 즉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건 어떤 기하학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복잡한 혼란스러운 자연을 안정스러운 자연으로 바꿔서 이해를 했고, 복잡한 자연을 단순화시켜가지고 이제 이해를 했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무질서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질서 있는 것으로 바꾼 다음에 사람이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문명의 어떤 발전의 어떤 그런 어떤 문제들 혹은 어떤 지능의 발전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산으로부터 피라미드라고 하는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들고 있는 어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정스럽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인공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안정스럽고 단순하고 질서 있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문명은 발전하지 못했고 인간의 어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어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의 얘기고요. 최근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최근에 와서는 복잡한 자연을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 이외에 훨씬 더 고도화된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복잡한 혼란스러운 자연을 혼란스러운 것 그 자체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복잡한 그런 자연을 복잡한 자연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무질서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파헤쳐서 그 무질서한 것을 질서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질서를 그대로 무질서한 상태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모방을 할 수 있는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지능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복잡한 산의 형상으로부터 이제 빌바오에 있는 어떤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복잡한 형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수학적인 어떤 발전과 그다음에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를 벗어나는 훨씬 더 복합화된 그런 비선형 수학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능력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어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 LP 디스크라는 거를 아마 모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컴팩트 디스크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LP 디스크라고 하는 것 자체는 플라스틱에다가 어떤 성형을 해가지고 음을 재현하는 그런 기구로서 글쎄요 언제 있었을까? 그게 1980년대, 90년대까지 9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LP 디스크는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고 사람들은 컴팩트 디스크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MP 플레이어도 이제는 없죠. 아예 그냥 디지털 음악으로 바뀌고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아주 그 음악 매니아들,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음악 매니아들은 아직도 LP 디스크를 어딘가에서 찾아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LP 디스크는 아날로그 사운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날로그 사운드 그 자체로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이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 그래프에 있는 음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형을 일으킵니다. 즉 얘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녹고 그 다음에 닳고 이러므로써 이 음원이 그대로 재현이 되지 못한다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P 디스크는 뭐예요? 아날로그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LP 디스크에서 컴팩트 디스크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의 사건이에요. LP 디스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이 사운드라고 하는 것은 이 아날로그 음악을 그대로 아날로그로 한다고 했는데 이 컴팩트 디스크부터는 아날로그 사운드라고 하는 것을 디지털 사운드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두 번째 그 다이어그램에 보면은 이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원음이라고 한다면은 디지털 사운드라고 하는 것은 얘를 특정한 간격으로 나눠 가지고 포인트로 잡습니다. 즉 이 음원하고 가장 가까운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이 점, 이 점, 이 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컴팩트 디스크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음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컴팩트 디스크와 같은 어떤 그 디지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음이라고 하는 것을 0과 1의 어떤 그런 조합에 의해서 어떤 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질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원음을 이와 같이 평균화되는 그런 작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음과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원음하고 똑같은 것이 안 나게 되죠. 그래서 음악 매니아들이 컴팩트 디스크와 같은 어떤 디지털 사운드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LP 디스크를 찾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MP 플레이어로 오면서 문제는 똑같이 디지털 사운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와 같은 원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듬성듬성 해가지고 이제 요 간격이 굉장히 넓었죠. 근데 이 간격이 MP 플레이어로 오면서 훨씬 더 짧아졌습니다. 짧아지면서 보다 많은 0과 1의 어떤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됐고 지금은 MP 플레이어도 안 듣죠. 이제는 아예 그냥 뭐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디지털 사운드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이 간격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 원음하고 굉장히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한계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은 어쨌든 모든 음이라고 하는 것을 0과 1의 어떤 조합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원음과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요 간격이 사운드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져 가지고 원음하고 유사해지고 있다 일 뿐이지 절대로 원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예요? 이와 같은 0과 1의 어떤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어떤 그런 아티피셜의 세계에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아날로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물고기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디지털 이렇게 발전을 하지 못한 디지털 사운드에 해당하는 컴팩트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같이 어떤 진짜 물고기를 흉내 내서 종이 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simplified fish 이 종이접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MP 플레이어 같이 보다 진보한 디지털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종이접기를 보다 세밀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보다 어떤 그 진보하고 실제 물고기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만든 그런 종이접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어찌됐든 간에 리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디지털입니다. 디지털화된 그런 사고를 방식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역사적으로 한번 볼게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무엇을 만들거나 그것이 인간한테 도움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자연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자연으로부터 형상을 가져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3차원의 아주 복합화되고 복잡한 그런 자연물을 2차원적인 그런 형상으로만 표현하던 것이 좀 지나니까 3차원을 3차원 그대로 표현하고 그것이 좀 지나니까 사람한테 유익한 걸로 보이기도 하고 사람, 어떤 생명체만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는 로봇으로 바뀌다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아예 자연 자체를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결국은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우리는 보다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문명화된 그런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어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방대하죠.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보다 자연하고 유사한 혹은 자연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자연에 근접한 형상을 따고 그 다음에 자연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슈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부를 여기서 잠시 스톱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